라고 지금 간첩 조직이요. 북한에 보낸 지령물이, 북한에 보낸 건의물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본사,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든 주사파 조직에게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해요. 그리고 그 지시는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또 건너뛰고 결국은 이게 정체가 다 드러나서 쌍방울 그 북한의 대북 지원금 준 거 있죠. 예. 그게 다 이재명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재명과 관계 있는 거. 이재명이가 북한에 한번 갔다 왔죠. 예. 갔다 와서 정말로 최고의 고위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죠. 돌아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돈도 북한으로 보냈고 그 쌍방울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지금 대장동에 지금 나타난 것만 1조입니다. 저는 그 중에 최소한 5천억 이상은 저기 이건 뭐 합리적 추론이지만 5천억 이상은 경기도권 이석기를 통해서 한국 주사파와 북한에 갔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또 그거 외에도 저 문재인 정부 때 그 성남 비행장에서 말이야 그 제주도 귤 싣고 갔다고 그렇죠. 했는데 이거는 저 신익 대표님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귤을 싣고 간다는데 그 중에 절반은 딸을 싣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귤을 모처럼 비행기로 보냅니까? 비행기로 보낸다는 건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물품이죠. 여러분들 이제 요즘 직구가 흔하니까 직구로 들어오는 물품 중에 좀 괜찮다 하시면 비싸다 하시면 비행기고 좀 일반적으로 쓰는 건 배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도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보낸다고 하면 판문점을 통해서 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제주도에서 귤을 보냈다.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자, 이동 교수님. 예. 그 임종석이가 예. 건방지게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예.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예, 그렇죠.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 말이야. 예. 근데 그 전용기 비행기에 뭘 싣고 갔을까? 주는 근데 달러나 그 코인 같은 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가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 지역이 온갖 공산당 간첩들이 맹활약하는 지역입니다. 북한도 활약하는 지역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가려면 외교부 장관이 가야죠. 대통령 총리가 가든지. 아니 조금 윤석열 대통령님 저한테도 전용 비행기 한번 내줘야죠.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 뭐냐면은 이재명이는 북한에게 포섭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섭된 정도가 아니고 이미 북한과 한 몸이 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2012년도부터 경기동부연합에 포섭되어 있었고 북한의 도움으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합남을 연구합니다. 천만을 조직하여 혁명하는 거면 누구식으로 이승만식으로 혁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박정희식으로 혁명을 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저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네. 아니 마이크 갖다 드리시고.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나요? 혹시? 네. 저는 그 유튜브를 매일 3시에 일어나서 만듭니다. 네. 그 68에 하나님 오셨어요. 저한테 성령을 줬어요. 이것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5.18이 문제다. 5.18을 그 깨부수기는 애들이 꼼짝 못한다. 근데 내가 애초부터 8년 동안 박지원이 나 5.18 너희들 잡아요. 너희들이
그거 한번 붙잡. 나 못 잡아줬어. 네. 그러면 김한원 박사를 왜 잡아줬을까요? 그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잠깐만요. 예. 지금 질문할 사람이 혼자가 아닌데 설명하러 나온 건 아니고 분명히 아까 질문할 때 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누구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뭐 아니. 어려운 게 무슨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예. 혼자 시간을 다 까먹으면 나머지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벌거잖아지 말죠. 이제 그 질문 요약을 잘 알았고요. 그것은 우리 저 이동호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하는데, 교수님은 저 5.18 일어날 때 어디 있었나요? 예, 전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예. 부산에서 뭔 지랄을 했나요? 부산에 김대중 비서하고 그 전에 김대중 집에 찾아가서 김대중을 단독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김대중 비서의 지시를 받아서 5.18 터지자마자 저한테 문건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 삐라요. 그 삐라에는 등산로 인쇄된 건데 광주에서 지금 이 개헌군이 우리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에는 유부녀의 그러니까 그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폐하를 도려내고 그 여자의 젖가슴을 도려내는 만행을 경상도 군인이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흥분해서 그 내용을 몰래 새벽에 가서 부산 전역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5.18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직후예요. 바로 직후. 예. 그러면 그 인쇄된 것은 그 전에 인쇄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시 뭐 인쇄 기술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이 파일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어도 일주일이나 상당 이전에 이미 그 정도 양이 만들어지려면 기획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어디서 뿌렸어요? 그 부산에 보면 그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 바로 옆에 백화점이 있어요. 그 백화점 위에서 원래 뿌리고 이제 도망쳤죠. 그래서 내가 너는 뭘 나쁜 놈이야. 그래서 백산 목사는 맨날 혼나도 이렇게 쫓아가지고 있잖아. 아무 소리 못 듣고요. 김학선 교수님. 예. 지금 미국의 CIA가 네. 정보를 공개했잖아요. 10월 1일 날. 예. 5.18은 김대중이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미국 CIA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CIA가 그 허접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저도 이제 그 CIA의 그 비밀 문건이 네. 해제됨을 인해 가지고 뭔가 진실이 드러난 것인데 거기 보면 김대중이 북한 사람들과 합작해서 일으킨 것이 5.18이다. 네. 저는 거기에서 상당한 제가 전적으로 100% 믿지는 않고요. 한 90% 이상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네. CIA 문건에 보면 네. 여러 부처와 합의를 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리고 뭐 FBI라든지 예. 여러 기관과 합의를 하여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발표 내용은 대단히 신뢰가 가는 것이고 그렇죠. 신빙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목사님. 네. 그런데 우리가 로마법 이래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양쪽에서 들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건에 대한 탄핵, 반론을 우리가 접수를 해야만 120%더 믿을 수 있고, 물론 저도 거의 뭐 믿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예. 지금 뭐 깜빵 갈까봐 좀 겁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을 뵙기 전에는 제 헌법 교수로서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과정, 그다음에 5.18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부 좀 잘못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아니, 지식인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5.18은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은 뭐냐면 시작은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또는 뭐 신군부에 대한 반대로 하다가 중간에 이후부터는 이제 북한에 개입이 되고 개입됐다는 건 좀 확신해요, 목사님. 왜냐면 그 무기구를 털고 뭐 기아 자동차를 털고 이거는 일반 민간인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계획적인 개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시작부터 근데 민주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김대중이가 예컨대 북한하고 짜고서 지난번에 이동호 장로가 무슨 말했냐면 그 일을 김대중이 일으킨 이유는 자기가 정권을 잡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이동호 장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제가 그건 뭐 반론 없이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확산을 못 시키고 있어요, 목사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어요. 예. 전공 분야에 대해서 예. 김대중, 노무현, 네. 문재인이가 네. 평양에 가서 서명했죠. 예. 연방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혹시 그럴까봐 김영삼 대통령도 민족 우위를 강조한 분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DNA가 있냐면 이념과 가치보다도 민족 우위에 뭔가를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아요.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우리끼리 원한다면 어떠한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통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분명히 명백하게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해야 할 것인데 그 방법과 수단은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어야 할 것을 헌법이 경고했습니다. 미리. 그러면 3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네. 두 사람은 이미 죽었고 네. 한 사람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 살아있죠. 이 문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그것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죄책은 차고 넘치잖아요, 목사님. 네. 우리 다 동의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리가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애국 시민들은 뭐냐면 첫 번째 주적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가 행한 잘못된 그 죄악을 책임을 물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미적지을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이 민주당의 강령을 보면 6번의 토미를 항목에 보면 그동안에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이가 행한 각종의 토미와 관련된 연방제 합의를 갖다가 계승하고 계속 지키겠다. 그 말이 현재 민주당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반헌법적인 문장이 민주당 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목사님. 잘못된 것이다. 그런 연방제 통일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보도 안 되는 광화문 애국 세력만 목놓아 부르짖고 있고 정작 따져야 될 정부 여당 측은 명시적인 저 문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은 말 없는 동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못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역시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이 국민의힘의 잘못된 행태도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직 잘 미완의 완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이봉국 박사님. 박사님도 교수 생활한 적 있죠. 네. 근데 이 교수들은 주로 거의 90%가 발행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때도 전 포랭입니다. 근데 그때도 교수님 하실 때 그때도 5.18 사건을 봤을 때 이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이거는 저거는 북한의 반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교수님 하실 때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 김학성 교수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네. 처음에 시발은 네. 일어난 거는 민주화 운동가 DJ를 비롯한 그 일당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북한이 개입했다. 이렇게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 안 개입했으면 그 당시 북한 정권이 그 바보 천치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먹는 게 적화통일하는 게 숙명 사업이야.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김정은의 숙명 사업인데 그거 중에 제일 좋은 게 전쟁을 안 일으키고 지네들이 저 폭동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근데 그런 좋은 찬스를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북한 간첩이라든가 북한군이 투입이 안 되면 북한은 적화 야욕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집단이죠. 분명히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만원 박사가 얘기하는 600명이 투입됐는지 500명이 투입됐는지 100명이 투입됐는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지만원 박사는 600명이라 딱 집어요. 근데 그거는 연구해야 된다. 여기서 전혀 투입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지금도 야욕을 부리는데 그 당시는 찬스인데 그 찬스를 그냥 남긴다고 그건 말이야. 그리고 아까 지적했지만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그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왜 털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중장비를요. 그러니까 무기든 그 탱크든 이 중장비를 뭐 순식간에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칼빈총으로 그때 뭡니까 공수부대원들은 M16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총알을 보니까 칼빈총 죽은 사람이 많아요. 칼빈총은 그때 그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거예요. 그럼 칼빈총은 누구냐 공수부대원들이 칼빈총 쏜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럼 그거 누가 쐈냐 이거예요. 시민군이 시민군한테 쏜 거야. 시민군이 시민군한테 쐈는데 그 시민군만 있겠느냐? 거기 북한군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거는 지금이라도 조사할 수 있다고. 그것은요 해답을 저 혼자 알고 있어요. 해답 주시죠. 예. 내가 그럼 짧게 한 말씀드리면 지만원 박사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지만원 박사도 지금 실제 구속된 이유는요 본질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광수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사태에 누가 왔었느냐? 박상학 대표가 왔었다. 박상학 대표는 그때 2살이야, 2살. 그것 때문에 구속된 겁니다.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고 내가 석동현 변호사님을 면회를 보내가지고 왜 구속됐는지 원인을 다 알았는데 이 광주 사태를 비판한 것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라니까요. 광수 때문에 구속된 거라고. 그러면 보세요. 자, 정승산, 그 다음에 또 이 탈북자들 또 그 사람들이 광주 사태에 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을 또 갖다 댔단 말이야. 요게 바로 박상하고 요게 또 누구고 심지어 황장엽이도 그때 왔었다. 요게 황장수다.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유튜버 여러분들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난 이거는 석동현 변호사님 통해서 확인을 다 했고 근데 해답이 뭐냐 하면은 해답이 이겁니다. 원래 이 전라도 광주에는요 고정간첩들이 5천 명 이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저도 치료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정호영 장군 지금도 살아계세요. 정호영 장군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전파 조선이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광주하고 북한하고 실시간 통화하는 살아있는 전파 회선이 5천회라는 거야. 그러면 광주 안에 고정간첩이 5천 명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서 착시를 하냐면은 왜 나 혼자만 해답을 안다고 하냐면은 광주에 있는 고정간첩들이 2년에 한 번씩 북한으로 다시 호출이 돼서 가면은 소속이 어디만 정찰총국이야. 군부대야 군부대. 그러니까 고정간첩들이 군부대에 소속돼 있다고.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내려와요. 훈련받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고정간첩이 곧 뭐냐 이게 2년에 한 번씩 북한 가서 훈련받고 다시 또 광주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계속 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북한군이고 이것이 고정간첩이가 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해답을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우리 소상대
예. 또 질문합니다. 자, 잠깐만. 5.18 문제는 제가 지만원 박사님 25년을 싸웠으니까 그 속속들은 제가 아마 제일 잘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만원 박사 감옥 갈 때 500만 원 벌금까지 받았고 지금은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그냥 벌금이요. 아파트 한 채 날렸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싸움 가지고 5.18 얘기하지 마시고 잘하시면 나가실 때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자, 다음으로 손 드세요. 여기.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기성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정강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주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해당 방송을 지금 송출되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질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윤미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앞에서 정강훈 목사님께서 종북 좌파 중에서도 그들이 이제 좀 구획이 되는 작은 조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윤미향은 그럼 과연 종북 좌파 중에서도 어디랑 연결된, 어디랑 가장 가까운, 뭐 전대협도 말씀하셨고, 뭐 한총련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어디랑 가장 좀 연결된 인간인가라는 거 같고요. 그리고 종북 좌파의 세부 이런 그룹 중에서도 현재 대한민국 좌파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그룹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게 제가 또 궁금하고. 자, 일단 질문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동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 윤미향이가 북한에 가서 찍은 사진을 혹시 여기 컴퓨터에 있나요? 윤미향이가 북한 가서 찍은 사진 찍어보세요. 자, 보세요. 그리고 저 사진이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최고위 간부들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호 교수님. 예. 저렇게 사진을 찍고 하면은 저는 거의 간첩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윤명 남편이 간첩입니다. 윤명 남편이 남매 간첩단 해가지고 감옥 살다 나온 친구입니다. 김삼석이라고. 한 번도 전향한 적 없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윤명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김삼석의 여동생 또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통진당의 핵심 간부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부당의 핵심 간부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들은 외부로 보면은 뭐 다 독립된 것 같지만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예를 들면 지령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시를 받는 조체고 그리고 그것이 뭐 경기동부연합이니 뭐 예를 들면 인천이나 이렇게 진행되지만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거의 간첩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92석 야당 중에서 특별히 이번에 국정원에서 박선원. 박선원. 예. 박선원이가